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한다. 아니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아, 이거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이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우리 보상가 배상에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자, 우리가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 당한 피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통 어떤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가요? 네, 일단 뭐 교통사고, 그 다음에 보험금 뭐 이렇게 크게 있겠고요.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작게는 전치이주 같은 부상에서부터 많게는 뭐 골절사고 혹은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사망사건까지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부지급 받고 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암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이유로 암진단비 못 주겠다,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골절돼서 다쳤는데 혹시 뭐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알아보는 문의 제일 많을 거죠. 예, 맞습니다. 사망사고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처리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네네. 예, 이제 그 개인 보험에서 그냥 상해 사고, 네네. 후유장애 보험금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유장애 진단 이 받으려면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이런 진단은 후유장애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미 상담할 때부터 우리는 예측을 하고 네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건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진단명 네.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보시는 분들께서 좀 쉽게 알아들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쳐서 뭐 골절 등의 사고를 입고 이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 뭐 후유장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 사건 사고 TV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후유장애가 남기 쉬운 그런 진단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골절이 있겠죠. 그 이제 위에서부터 설명드리면은 뭐 골절은 아닌데 이제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든지, 흉터라는 게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찢어졌다든지, 흉터가 생겼을 때 이제 들어놓은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으로 갈게요. 목으로 가면 이제 경추라는 우리 목뼈가 있죠. 목뼈 고절됐을 때 후유장애 진단 가능하고요. 목뼈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흉추, 요추 이런 척추체 전체 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척추체는 뭐 저도 이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척추체가 골절됐다. 근데 보통 경추에 있는 척추가 골절되면 선상골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뼈에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할로베스트라든지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흉추부터는 선상골절보다는 거의 압박골절이 많죠.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뼈가 위에서부터 눌리기 때문에 이 눌린 뼈에 대해 우리가 기형장애를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척추 쪽은 거의 대부분 후유장애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담당 주치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이때까지 실컷 보험료 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척추 그리고 아까 추상장애, 그러면은 나머지 남은 게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야지 과연 여기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청구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팔다리 후유장애, 네네. 그리고 그 진단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쉽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간략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절장애부터 설명드릴게요. 어깨 관절, 팔 같은 경우에 이 어깨 관절, 팔꿈치, 손목 관절 이렇게 3대 관절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골절이 되든지 아니면 어깨 인대 파열되든지 이런 조직 손상, 관절 손상으로 인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약관 보시면요, 관절의 운동 제한, 관절의 움직임이 뭐 정상 운동 범위에서 얼마 이하 제한됐다 이랬을 때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고요.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여기 있는 뼈로 설명드리면 이게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상완골이 가운데서 골절되면 뭐 팔꿈치나 어깨는 관계는 없겠죠. 네. 하지만 어깨 부위에서 골절되거나 팔꿈치 쪽에서 골절됐을 때 그 해당 관절에 이제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있는지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3대 관절 말고도 손 같은 경우에 이제 손가락. 그렇죠. 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뭐 골절 아니더라도 뭐 인대 파열이 된다거나 하면은 굽히거나 펴는 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또 운동장애겠죠. 이렇게 이런 큰 관절뿐만 아니라 손가락, 뭐 다리에 있어서는 뭐 골반 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큰 관절도 있지만 발가락도 있죠, 그죠? 뭐 발가락도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물건에 깔렸다든지 그래서 골절이 됐다든지, 그렇죠. 악게 됐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관절 장애 남았을 때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증권 들어놓은 보험증권을 보시면 거기 뭐 생명보험은 재해, 뭐 장애급여금, 손해보험은 뭐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담보명이랑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장애 지급률이 몇 %다 했을 때 그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입 금액이 3억인데 장애 30% 남았다. 이러면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처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적게 나오는 담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장애 진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뭐 이거는 장애가 안 됩니다라든지 뭐 이거는 한시장애니까 청구한 금액의 20%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진행하는 것도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후유장애 진단금, 그러니까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후유장애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사망사고도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병이 필요한 개호사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영구장애가 발생하는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척추에 아까 압박골절로 인해서 이제 후방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영구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런 그 영구장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많이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처리를 잘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손해사정 회사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말고 내가 이거는 진짜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손해사정 회사를 선택할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할지 그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교통사고에서 사망 사건, 그리고 뭐 이런 중상해 사건, 척추가 다쳐서 척수마비 돼가지고 뭐 간병인이 필요하다. 간병인이 필요한 이런 소위 이제 개호 사건, 그리고 뭐 십자인대 파열이나 사지 절단, 그리고 뭐 척추에 고정수로 해서 영구의 장애가 남는 이런 사건들, 저희 사건 수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손해액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보험약관 대인 배상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데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면 법원 산출 기준보다 조금 불리한 면이 많아요. 조금 불리한 게 아니라 많이 불리하죠. 많이 불리합니다. 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한 50% 정도가 차이 나요. 영구장애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소송가액, 법원 판결 기준 그 계산 방식대로 계산하는 거하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물론 다른 케이스 예외도 있습니다. 뭐 만 65세에 딱 걸쳤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약관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한 50%가 차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차이 나는 거를 손해상사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보험사에 요구할 때도 그 법원 방식대로 계산해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그 충족이 되게끔 합의가 되는지 해보셨으니까 많이 실무상 합의를.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한테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금액을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십자인대 파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대 남자가 월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예상되는 장애를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1억 5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예상되는 소송 판결 금액이. 근데 약관으로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6천만 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소송해야겠죠.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어요. 이게 십자인대 다치면은 이제 요새는 검색만 해도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소송 가서 끝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관으로 산출한 금액, 그리고 법원에서 뭐 산정되는 그런 뭐 예상 판결 금액, 그것도 있지만 특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법원 금액에 예상 판결 금액의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한 95% 사이에서 특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 금액에 예를 들면 90%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인율이 좀 높고요. 왜냐하면 소송 가서도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십자인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감정에서 과연 노동능력 상실이 얼마나 나올 거냐, 뭐 사실 이 정도 변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사에서 특인 십자인대 파열로 특인을 인정하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소송 진행할 거라고 통보하고 자 마지막으로 합의를 할 건데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래서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바로 소송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법원 기준, 약관 기준 이 금액도 다르지만 장애율도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는 장애가 14.5% 이만큼인데 보험사가 생각하는 장애는 요만큼이라는 거죠. 9.7. 그러면 네.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고 또 그리고 영구장애, 한시장애 거기서도 또 이견이 있으면 또 차이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약관 지급 기준하고 특인가액 법률상 손해배상액 계산하는 방식 그것까지도 차이 나는데 이런 보험사가 이런 경우를 많이 그 계약자들한테 아니면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법원 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법원 산출 방식대로 해요. 대신 장애를 한시장애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금액은 똑같은데 눈속임이라는 거죠. 법원 산출 기준대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장애는 좀 더 갖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영구장애에 나오는 확실히 영구장애에 나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잘 안 되냐면은 그리고 다 거의 대부분 소송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이만큼 그리고 장애도 영구장애 그리고 법원 산출 방식대로 계산. 그러니까 전부 다 맥심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보험사는 이거는 절대 인정 못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소송되는 사건이 많은 거고. 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손해사정 회사에 위임하고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뽑았을 때 1억이 나오는데 손해사정 회사에서는 5천만 원에 합의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실무하다가 손해사정을 하다가 소송을 간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전에 뭐 진행했던 사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건들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 보험사도 알 거 아닙니까? 소송 가면은 1억 나오는 거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5천만 원 합의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